소위 2020년 팬데믹 위기를 겪었죠. 2022년에 전쟁을 겪었죠. 그리고 23년에 뱅크데믹을 겪었죠.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없게 만들어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계속 뭐라고 하는 겁니까? 곧 금리 인하 시작된다. 그러니까 마치 시장 입장에서는 파월이 비둘기로 바뀌었었는데 왜 갑자기 매파로 바뀌느냐. 정확히 말씀드리면 파월은 그대로예요. 시장이 혼자 김칫국 마시고 주식 투자 들어왔다가 파월이 갑자기 바뀌었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그래프 보세요.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왔죠. 그때 GDP가 어떻게 됩니까? 지난해보다 줄어들죠. 제가 머니인사이드 유료 강의에서는 경제 성장률의 개념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GDP가 지난해보다 늘 텐데 얼마나 느는지를 보여주는 게 경제 성장률이잖아요. 근데 그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찍는다. 그러면 지난해보다도 경제 규모가 줄어든다. 그런 걸 역성장이라고 하죠. 이렇게 20년 팬데믹 위기, 이때 마이너스 3.1%로 세계 경제가 역성장했었던 거예요. 그 역성장했을 때 이게 경제 위기죠. V자로 꺾이잖아요. 근데 22년, 23년을 보시면 이렇게 L자로 꺾여 들어가죠. V자로 딱 꺾이는 게 경제 위기인 거고, 그리고 L자로 이렇게 꺾여 들어가는 게 경기 침체인 거죠. 엄연히 다르죠. 20년의 이 경제 위기 때와 23년의 경기 침체 국면은 전혀 다른 것이고, 지금 우리는 세계 경제 기준으로 평년 성장률이 3.5% 정도 되니까 22년이 3.4 경기 둔화 국면인 거예요. 그리고 3%도 채 안 되는 세계 경제 성장률 2.9%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 이게 경기 침체 국면인 거죠. 근데 이 전망치도 23년 1월에 IMF가 전망했던 세계 경제 전망치고요. 4월에 수정 전망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2.9보다도 밑으로 또 하향 조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하냐면 지난 3월 동안에 상당한 뱅크데믹이라는 현상, 은행 부실, 은행 파산, 그것으로 인해서 금융 부실 현상이 나타나고 금값이 치솟고 변동성이 확대되고 돈이 금으로 이동하는 거죠. 왜? 불안해지는 거예요. 은행들이 파산하고 금융 부실이 야기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하는 감정. 어떤 자산에 더 관심이 있을까요? 주식일까요? 금일까요? 금이죠. 왜? 안전자산. 불안해질 때, 공포감이 커질 때 금값이 튀어요. 그 불안함이 상대적으로 덜할 때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20년 팬데믹 위기 때도 공포감이 엄청 상당해지니까 금값이 역사상 고점을 향해서 이렇게 쭉 치솟았었죠. 그러다가 이 불안감이 좀 해소되면서 이제 팬데믹 위기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불확실성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불확실성은 더 이상 불확실성이 아닌 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이라는 것 자체를 수용한 거예요. 주가에 반영되는 거예요. 주가가 그 이후에 급등하면서 금값은 또 다시 떨어지죠. 이런 현상도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2023년 현재 경제는 이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그게 경기 침체를 더 몰고 오는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기 좋게는 V자로 충격일까 아니면 L자로 꺾여 들어갈까, 이걸 가지고 경제 위기다, 경기 침체다 구분하셨으면 좋겠고요. 23년 경제는 경제 위기가 아니라 경기 침체 국면이다. 경제 위기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우리가 겪었던 IMF 외환 위기는 외환 위기인 거예요. 밖에 해외 주요국으로부터 자금이 빠져나가는데 돈을 못 갚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대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경제 위기인 거예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죠. 이때는 금융부실로 인해서 금융기관들이 파산하고 문제가 있었죠. 그게 실물경제까지 전이가 됐었죠. 근데 금융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23년 3월, 4월 정도는 뱅크데믹이라고 해서 금융부실 현상이 전이되고 있는 모습. 금융위기로까지 갈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금융위기로까지 갈 거라고 생각은 사실 저도 안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금융부실 상황이 상당히 고조되면 금융위기급인 건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금융위기도 위기인 거예요. 그리고 실물경제 위기도 있어요. 이거는 팬데믹 위기 때 겪었죠. 2020년. 실물경제 충격. 외환이나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아니라 실물경제 자체가 그냥 꺾여 들어가는 거죠. 전쟁이 날 때도 실물경제 위기랑 비슷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 그래요. 2020년에 팬데믹 경제 위기 왔었죠. 21년에 회복되는 듯 했다가 22년에 전쟁의 충격으로 다시 역성장,
23년 또 역성장.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런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엄연히 구분해야 되고 23년 현재는 말 그대로 경기 침체 국면인 것이다. 이렇게 좀 수용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침 이제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딱 이틀 전에 월드뱅크의 롱텀 경제전망 보고서가 나왔어요. 경제전망 보고서라기보다는 잠재 성장률 전망이에요. 이 개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식사량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어제 식사량, 오늘 식사량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죠. 이게 마치 경제 성장률의 개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근데 그 실제 식사량 말고 여러분의 어떤 체격이나 아니면 뭐 키나 뭐 나이 연령대나 운동량이나 이런 것에 비례해서 요 정도의 몸집이면 이 정도 식사를 할 거야 라고 기대하는 그 기대값이 있죠. 그걸 경제에서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헤비급이면 요 정도 성장할 거야. 미들급이면 요 정도 밥을 먹을 거야. 요런 느낌. 그 나라의 경제 구조, 산업 구조, 인구 구조, 뭐 기술 개발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국 경제는 잠재적으로 다른 이변이 없는 한 2% 정도 성장할 거야. 이게 잠재 성장률의 개념이에요. 근데 월드뱅크가 이번에 잠재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는데 소위 2020년 팬데믹 위기를 겪었죠. 그리고 2022년에 전쟁을 겪었죠. 그리고 23년에 뱅크데믹을 겪었죠. 그러면서 이것들이 경제의 체질 자체를 바꿔놓는다. 쉽게 말하면 헤비급이었는데 살이 쪽 빠져가지고 많이 못 먹는 사람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죠. 제가 헤비급이었다가 미들급으로 바뀌었지만 미들급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따라 열심히 일하고 이삿짐도 나르고 그럼 밥 두 그릇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평상적으로 봤을 때 이 체구와 이 체구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양 자체가 기대가 안 된다는 거죠. 마치 8톤 트럭과 3톤 트럭을 비교하듯이. 그죠? 아무리 좋은 상황이 오더라도 8톤을 실어 나를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잠재 성장률의 개념인데, 보시는 것처럼 세계 경제가 잠재 성장률이 2022년 들어서 2.22%로 내려온다 라는 것이고, 2000년부터 21년까지 최근 우리가 경험했던 이 경제 국면의 잠재 성장률이 대략 3.1%인데 아예 그걸 훨씬 밑돌고 2000년대, 21년대 이때보다도 밑돈다. 세계 기준에 이러하고 또 EMDE라고 하죠. 이것은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신흥개도국을 뜻합니다. 이 신흥개도국들도 역시 마찬가지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판단한 것도 아니고 월드뱅크가 진단한 거예요. 자, 이것을 좀 해석해 보자면 말 그대로 체질 자체가 약해진 거고요. 그리고 기업의 심리라고 본다면 언제든지 이런 위기가 올 수 있어. 또 전쟁 상황도 끝나지 않고 있고요. 뱅크데믹을 겪으면서 더 이 금융 압박을 받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겹치면서 기업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적극적으로 신사업에 투자하려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리고 말 그대로 2020년까지 경험했던 그 금리가 역사상 가장 낮았던 금리인데 이제 높아진 금리를 경험하게 되죠. 이 높아진 금리는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없게 만들어요. 신사업 해보겠다. 근데 신사업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 5%예요. 근데 대출 금리가 만약에 5%예요. 그럼 대출 받아서 그 사업 할까요? 안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신사업 의지가 꺾여요. 여러 가지 면에서. 더군다나 이 대외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강조했었습니다만 세계 경제가 둘로 쪼개진다. 탈세계화라고 하죠. 전쟁 이후에 러시아와 중국이 합세하죠. 그리고 러시아, 중국뿐만 아니라 중동까지 해서 그들의 우방국을 형성해 나가는 모습.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한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끼리 또 동맹을 형성해 나가죠. 근데 그 동맹의 형태가 요즘은 반도체 동맹의 형태. 그죠? 그리고 뭐 2차 전지를 비롯한 향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런 산업적인 동맹. 가장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라든가 뭐 2차 전지라든가 전기차라든가 그 밖에 이런 영역들, 그리고 반도체 이런 유망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영역을 중심으로 한 우방국 동맹을 형성해 나가고 또 공급망을 또 안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이쪽 상대 우방국들로부터 원자재나 부품을 수급받아 왔었다. 그러면 이 나라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못 받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비싸질까요? 싸질까요? 비싸지겠죠. 우리나라가 97.7%의 요소를 중국으로부터 의존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부터 요소를 사온다. 혹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요소를 만들어서 쓴다라고 한다면 그 요소 조달 비용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겠죠. 지금 중국에 그만큼 의존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 요소가 가장 싸기 때문인 거예요. 조달 비용을 합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세계가 분절되는 과정에서 보호무역 조치들이 막 단행되고 관세 때리고 이런 것들이 교역량을 축소시켜요. 이런 것들이 결국 경제에 영향을 주면서 적극적으로 신산업 진출 의지라든가 기술 개발 의지라든가 뭐 이런 종류의 의지도 많이 꺾이고, 그리고 또 역시 보호무역 조치나 이런 것들이 단행되고, 또 인구 문제도 역시 있습니다. 중국 인구도 이미 정점을 찍고 증가세가 이제 둔화되는 흐름을 이미 가져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실제 잠재 성장률의 둔화세가 다른 세계 주요국들의 둔화세보다 더 강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이 안고 있는 문제가 있죠. 바로 인구 구조 변화.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죠.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면서 결과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가가 잡혔느냐 여부에 따라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까 아니면 금리 인상 안 할까, 물가 완전히 잡혔으니까 금리 인하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할 수 있고, 금리 여부, 인상 여부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또 뒤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물가를 확실히 확인해야 됩니다. 22년, 23년 이 경제 국면을 정의 내릴 때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물가, 금리, 시장 이 삼박조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물가가 너무 치솟았다 보니까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거예요. 그 금리 인상이 단행되다 보니까 경제에 영향을 준 거예요.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시장에는 여러 가지 시장이 있겠지만 외환 시장에는 강달러를 불러오고요. 또 이 주식 시장, 자본 시장에는 주가 하락을 만들고요. 또 자산 시장에는 자산 가치를 급격히 떨어뜨리고요. 실물 경제는 경기 침체를 만들고요. 금융산업에는 은행 파산을 만들고요. 각종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물가, 금리, 시장으로 모든 게 해석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관심 있어야 될 그 주제는 금리이지만 이 금리를 결정하는 그 기본이 물가이기 때문에 물가 잡혔느냐라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히려 역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중간중간에 물을 계속 마시고 있어요. 이제 정확히 물이 반 남았어요. 100ml 남았어요.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물을 준비해 주셔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많이 마셨지만 반이나 남았다. 근데 저는 이 물 가지고 오늘 1시간 동안 얘기를 해야 되니까 반밖에 안 남았다. 반이나 마셨다. 그죠? 현상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은 현상을 놓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죠.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23년 이 경제 국면을 굳이 정의한다면 디스인플레이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스인플레이션의 개념은 여기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물가 상승률이 22년 6월에 정점을 찍고 이만큼 5.4%까지 떨어져 줬다. 이게 디스인플레이션의 개념이에요.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 밤에 이 PCE 물가 상승률이 또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 물가 상승률이 이만큼 떨어져 줬지만 다 잡힌 겁니까? 안 잡힌 겁니까? 다 잡혔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이만큼이면 물가 많이 잡힌 거 아니냐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물가 목표치가 이 빨간 선이 2%입니다. 이 빨간 선에 부합하려면 아직 멀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상은 같은데 달리 해석하는 거죠. 주로 파월 연준 의장, 연준 입장에서는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려면 아직 멀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시장은 야, 이 정도면 물가 많이 잡히지 않았니?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물가 많이 잡혔으니 다른 말로 뭐예요? 금리 인상 더 안 해도 되지 않겠니? 그리고 조만간 금리 인하하지 않겠니?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같은 현상을 놓고 달리 해석하는 모습. 이게 뭡니까? 동상이몽이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스인플레이션 시대에 시장은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헛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가 다 잡혔고 금리 곧 인하할 거라는 헛된 기대를 하기 시작했고, 주로 그 기대를 누가 모아요? IB뱅크가, 투자은행들이. 금리 빨리 떨어져 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IB뱅크들이. 또 그 밖에도 증권사들이,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계속 뭐라고 하는 겁니까? 곧 금리 인하 시작된다. 이제 다른 말로 뭐예요? 물가 다 잡혔다. 금리 인상 필요 없다. 그리고 곧 금리 인하 있다.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주식 더 들어와라 이 얘기인 거예요. 주식 투자로 들어오는 거예요. 기대만으로도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면 주식은 선행지표고 심리지표니까 금리 이제 인하할 것 같아 라는 그 심리만으로도 이미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시장에 더 돈이 유입되면 유입될수록 주가는 반등하는 거예요. 그런데 파월을 만날 때마다 예를 들면 무슨 포럼에서 얘기를 하거나 상원, 하원 청문회가 있었죠. 그때 얘기를 하거나 FOMC 회의 끝나고 기자회견을 하거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목표하는 2% 골, 2%라는 목표 물가를 이룰 때까지 계속 금리 인상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시장 입장에서는 파월이 비둘기로 바뀌었었는데 왜 갑자기 매파로 바뀌느냐. 비둘기로 바뀌었는데 왜 또 매파로 돌변하느냐. 자꾸 시장 입장에서는 파월이 들쭉날쭉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파월은 그대로예요. 파월은 계속 2% 골이라는 2% 목표 물가에 부합할 때까지 계속 긴축적 스탠스를 놓치지 않고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혼자 김칫국 마시고 주식 투자 들어왔다가 파월이 갑자기 바뀌었네? 들어왔는데 또 바뀌었네? 그러니까 주가가 어때요? 반등할 듯 하다가 다시 떨어지고 반등할 듯 하다가 다시 떨어지고 박스권에 갇힌다. 박스권에 갇힌다는 표현은 지난 22년 10월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머니인사이드에서도. 22년 10월이 저점이고 주가가 23년에는 반등은 한다. 그거보다는 높다. 그러나 들쭉날쭉한다. 박스권에 갇힌다. 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이 그래프도 좀 보여드릴게요. 미국 물가 기준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PC이고요. 그 다음 하나가 CPI입니다. 근데 이 CPI 기준으로 봤을 때 물가 상승률이 9.1 찍고 6.0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물가 많이 잡혔다. 근데 이 그래프 똑같은 그래프를 길게 연장할게요. 같은 그래프입니다. 그 그래프가 22년부터였고 20년부터로 연장한 거예요. 이 그래프 보고도 물가 다 잡혔다고 보이세요? 아니죠. 그러니까 같은 6.0%라는 CPI 물가 상승률을 받아들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시장은 이 그래프로 물가를 진단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파월은 이 그래프를 연상하면서 물가를 진단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걸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그래프는 좀 분석하는데 더 공을 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22년 6월이 물가 상승률의 정점이었거든요. 그때 9.1%를 찍었어요. 그 9.1% 물가 상승분을 만든 데 여러 가지 부문별 기여도가 있겠죠. 그 기여도를 따진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머니인사이드 구독자가 현재 몇 만입니까? 62만. 그러면 여기서 각종 출연자분들의 기여도가 있을 거예요. 그럼 62만 중에 김광석은 예를 들어서 5만 정도 기여를 했다든가, 한문도 교수님은 7만 정도 기여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 각 부문별 기여도를 환산하면 62만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환산한다.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 물가 상승률의 일부가 기여가 식료품일 거예요. 그리고 또 나머지 일부가 에너지일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면 뭐예요? 그걸 근원 물가라고 해요. 왜냐하면 식료품 물가는 들쭉날쭉한단 말이죠. 계절에 따라서 홍수 와봐요. 그러면 갑자기 채소 물가 막 뛰죠. 그리고 전쟁 나봐요. 국제 유가 뛰죠. 전쟁 안정화되죠. 그리고 경기 침체 오죠. 국제 유가가 다시 떨어지죠.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을 근원물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품목의 가격 등락률의 기여도 그걸 제외한 나머지를 근원물가라고 하는데 근원물가 중에 일부는 근원 상품일 거고 또 일부는 근원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근원 서비스 물가는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CPI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느냐 여부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근원 서비스 물가가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근원 서비스 물가는 안 잡히고 있잖아요. 결국 물가 상승률이 나름 안정화된 것이 이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또 근원 상품 물가 때문인 거기 때문에 사실상 물가가 기조적으로 잡히느냐, 그러니까 물가가 들쭉날쭉할 수도 있지만 기조적으로 물가가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라는 걸 판단하는 기준이 근원 물가인데 그 근원 물가에 기여하는 근원 서비스 물가가 안 잡히고 있으니 마음 놓고 금리 인하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오해하고 있는 이유가 뭐다? CPI 물가 상승률이 잡힌 것만 보고 있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나는 이런 상황에도 그냥 경기 침체 무시하고 내가 할 거 할랍니다 생각하시는 분은 그 제 이야기가 싫으실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자 하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물가 상승세를 진단하고 그게 데이터거든요. 데이터 디펜던트하다. 계속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파월 연준 의장이 데이터에 따라 달려있다. 그 데이터가 뭐예요? 물가예요, 물가. 근데 그 물가 데이터가 특히 기조적으로 잡혔느냐 여부를 판단할 때 근원 물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인데, 근원 물가가 안 잡히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생각할까요? 금리 인하 어렵겠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 동안에도 23년 연내에는 금리 인하는 어렵다라고 가정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강남 재건축 불패, 재건축 난리나 뭐 이런 거 기억나시잖아요. 재개발과 재건축부터 또 이제 들어갈게요. 용적률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아두시면 부동산의 반응 보이시니까요. 아직까지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 말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